그러니까 방송국에서도 가장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제 입장에서는 딱 봤을 때 아나운서 같다. 특히나 방송에 나오니까 그래도 외적인 부분들은 좀 잘 갖춰 놓으시는 게 중요하겠죠. 특히 뭐 피부라든지.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아나운서로 활동하면서 리엔터테인먼트 대표 그리고 씹어먹는 일본어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이강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송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보통 아나운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아나운서의 정의가 많이 퇴색이 된 것 같고, 이제 아나운서 하면은 좀 멀티 플레이어가 가능한 뭐 스포츠 중계뿐만 아니라 행사 진행, 그리고 사내 방송, 여러 가지 이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이 또 아나운서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정보를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아나운서다. 요즘에는 아나운서가 되는 방법이 정말 쉬워졌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방송사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이제 큰 공중파나 종편이나 뭐 이런 방송국도 많아졌고요. 거기다가 케이블 TV나 그리고 각종 사내 아나운서들도 많이 뽑다 보니까 이 아나운서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은 무궁무진하고 정말 많이 열려 있는 게 요즘의 아나운서인 것 같고요. 특히나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기본기가 제일 중요하겠죠. 발성, 발음 뿐만 아니라 상황, 순발력이라든지 또 스피치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스피치력, 이런 부분들이 기본이 되어야 이제 오디션을 통해서 아나운서로 입문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저도 뭐 물론 이제 아나운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방송사마다 원하는 그런 이미지들이 다 달라요. 물론 피지컬도 중요한 부분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어떤 방송국에서는 우리 이미지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아나운서, 그런 방송국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뭐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외모라든지 피지컬도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 방송사가 원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느냐가 가장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피지컬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이 방송사마다 원하는 스타일들이 다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MBC가 원하는 스타일, KBS가 원하는 스타일, SBS가 원하는 스타일 다 달라요. 그래서 아무리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도 SBS에서는 최종까지 갔는데 MBC에서는 최종까지 못 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게 뭐 실력도 있겠지만 캐릭터, 그해 대중들이 원하는 그런 캐릭터들을 방송사에서 뽑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피지컬 관리는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관리하시면 될 것 같은데, 본인의 캐릭터를 어떻게 잘 잡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방송에 나오니까 그래도 외적인 부분들은 좀 잘 갖춰 놓으시는 게 중요하겠죠. 특히 뭐 피부라든지 뭐 이렇게 헤어라든지,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깔끔하게 입는 것들,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평소에 잘 준비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이제 후질근하게 다니면은 이 사람 봤을 때도 아나운서라는 그런 이미지가 딱 떠오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송국에서도 가장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제 입장에서는 딱 봤을 때 아나운서 같다라는 느낌들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도 사실 건축과 나왔거든요. 건축, 토목, 도시공학, 저는 학교를 3번 다녔고, 3번 다니면서 건축을 제가 전공으로 했기 때문에 건축으로 제 미래가 풀릴 줄 알았는데 우연찮게 취미로 했던 게 직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릴 수도 있고요. 특히나 이제 많은 분들은 아나운서가 되려면 그냥 혼자서 연습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적극 권장하는 게 아나운서 아카데미를 다녀라 라고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정말 아나운서에 필요한 정보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아나운서를 준비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내가 아나운서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아나운서 아카데미에서 배우는 게 가장 기본을 배워요. 발음, 발성, 스피치, 그리고 카메라 보는 법,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스피치를 해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기본기를 거기에서 배우거든요. 그런데 물론 특출난 사람들도 있죠. 아카데미를 안 다니고 아나운서가 된 케이스들도 있습니다만 그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아나운서 아카데미에 들어가서 정규 과정을 밟은 뒤에 한번 오디션에 입문해 보시라라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아카데미 다녔죠. 저도 쇼호스트 아카데미도 다니고 그리고 아나운서 아카데미 과정도 다니고 많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또 선배들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런 부분들도 꽤 오랫동안 관찰하고 옆에서 함께 보면서 그런 부분에서 직접적인 경험과 간접적인 경험들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훨씬 더 이 방송에 들어갔을 때에도 빠른 적응력을 할 수가 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감사합니다. 물론 학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학벌 안 보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학벌도 되게 중요하죠. 기왕 학교를 다닐 거면 좋은 대학에 나오시는 걸 권장해 드리고 싶지만 설령 내가 좋지 않은 학교에 나오더라도 또 유명하지 않은 학교에 나오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예전과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개인의 역량과 개성이 가장 중요하고 캐릭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학벌은 거의 보지 않거나 그리고 간혹 보는 경우들도 있어요. 제가 이제 리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런 문의들이 꽤 있었어요. 아나운서들에게. 학벌 중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후배들한테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평균적으로 에이전시를 운영해 보면서 1년에 제가 제안서를 돌렸을 때 학벌을 기재해서 제안서를 돌린 적이 손에 꼽을 정도예요. 한 손에. 그 정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큰 행사나 큰 방송이 아닌 이상 보통은 이제 아나운서가 제안서를 돌릴 때 어딘가에 갈 때 학벌을 본다 이런 경우보다는 어떤 캐릭터를 갖고 있는지 어떤 분야에서 좀 전문성을 띠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요즘에는 그게 강점이 되고 그걸로 섭외가 들어오는 케이스가 더 많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나운서들이 그런 문화 아나운서 문화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문화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개그맨들은 선후배 관계가 정말 어찌 보면 군대식으로 빡빡하다라는 느낌도 들어요. 제 주변의 개그맨들을 보면 뭐 KBS나 SBS나 뭐 MBC 이 개그맨들을 봤을 때도 서로가 만나면 선후배를 깍듯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나운서의 경우에는 물론 선후배 관계는 있습니다만 그 정도의 뭐 빡센 문화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날 때에도 평범하게 지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선배라고 부르면 너무 불편하니까 그냥 형, 오빠 요 정도. 그리고 저도 선배들을 만날 때는 형님이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좀 친근하게 다가가는 편입니다. 네, 뭐 제가 정석은 아니고요. 저는 그게 편해서. 네. 강준 씨. 너무 이 아프리카 TV까지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차라리 유튜브로 편집해서 올려주시면 안 돼요? 저는 그 내용들을 편집해서 이제 유튜브에 올리면서 이제 아프리카 TV보다는 이제 유튜브로 넘어오게 계기고요. 하나, 두 개씩 이제 올리다 보니까 지금 구독자 4만 명의 유튜버 채널이 됐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네, 저는 어렸을 때 취미 삼아 교회에서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보면은 이제 광고 같은 거를 하는 사람들을 교회 구성원들 중에서 뽑는데요. 그때 당시에 제가 정말 소극적인 사람이었는데 광고 정도는 내가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광고를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사람들에게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볼 수 있을까 하다가 그 어린 시절에 제가 고등학교 때 방송처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했던 게 많은 분들에게는 야 이게 네가 가진 달란트구나, 너 재능이 있구나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고 그런 분들이 저한테 투자를 해주셨어요. 사실 교회에서 투자를 많이 해주셨는데 어떤 걸 투자해 주셨냐면 레크레이션 자격증을 한번 따봐라. 그래서 너가 MC 활동을 해보면 참 좋겠다라는 걸 20대 때 저는 처음 듣고 그분들이 후원을 해주셔서 그분들의 돈으로 제가 레크레이션 자격증을 따고 교회 내에서 뭐 다양한 교회를 다니면서 레크레이션을 진행하는 레크레이션 강사로 활동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게요.
이 대중 앞에 설 때에는 정말 긴장되고 떨리는데 사람들과 호흡하다 보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즐거워서 매일 준비하고 매일 밤을 새워서 레크레이션도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멘트를 잘할까 이런 연구도 하면서 늘 그 어린 시절에 준비하면서 살았는데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일이 하나 생기고 일을 하나 치러내면 또 다른 일들이 생기고 또 다른 일들이 계속 연결되면서 생기더라고요. 레크레이션만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야, 너는 레크레이션만 하기에는 너무 FM이야. 제가 어떤 캐릭터 하냐면 막 개그맨처럼 막 엄청 웃기지도 않고 그냥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기업에서 가장 무난하고 위트 있게 진행하는 정도가 제 레벨인 거예요. 막 축제에서 방방 뛰는 성향은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신 분들이 야, 넌 캐릭터가 아나운서도 가능하고 또 레크도 가능한 이 두 가지 포지션을 가능한 MC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아나운서도 한번 준비해봐.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해주셔서 한번 방송에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돈을 탈탈 모아가지고 아나운서 아카데미에 등록을 해서 아나운서를 배우면서 행사 진행을 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재미있는 기회들이 왔고 지금 하고 있는 제가 레이싱 아나운서도 2012년도에 우연히 행사가 잡힌 레이싱 경기장에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MC로 갔었거든요. 이제 레이싱 경기 중간에 브릿지 타임에 쉬는 타임에 관객들의 분위기를 띄워주는 장내 아나운서로 제가 갔던 거죠. 훌라후프도 들고 막 도구를 많이 들고 레이싱 경기장에 처음을 찾아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찾아가서 진행을 한번 했는데요.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담당자분이 다음 라운드도 오실 수 있나요? 라고 저에게 바로 그 자리에서 섭외를 해주셨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현장 아나운서가 됐고 또한 현장 아나운서가 되다 보니까 자동차에 중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오게 되고 그래서 저는 사실 특별한 오디션 없이 현장에서 거의 섭외가 됐고 현장에서 아나운서가 됐고 또 현장에서 중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갖게 되면서 정말 남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쉽게 이 아나운서를 입문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저도 제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나운서는요. 물론 방송국에서 진행하는 아나운서는 늘 해오던 것 위주로 진행을 하게 되죠. 특히나 뭐 뉴스 앵커 같은 경우에는 뉴스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서 뉴스만 진행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스포츠 같은 경우도 저도 레이싱 중계를 지금 12년째 하고 있지만 레이싱은 매번 뭐 선수들이랑 상황은 달라져도 레이싱이라는 그 안에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큰 어려움들은 없거든요. 근데 아나운서는요. 행사나 또 다른 방송국을 옮겨 다니는 이 프리랜서 아나운서들이 있거든요. 그때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약간 카멜레온처럼 캐릭터가 이미지를 좀 바꿔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내가 오늘은 뉴스를 진행해야 돼요. 그런데 내일은 스포츠 중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행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조금 더 위트 있게 진행해야 돼요. 이런 포지션들이 일마다 다른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나운서를 하면서 가장 어렵고 또 공부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적응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가장 필요했었고 그걸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들이 참 많았었죠. 지금도 준비하고 있고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그 방법, 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방법. 사실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아나운서들이 다양한 캐릭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제가 계속 말씀해드리지만 예전처럼 한 분야의 전문성을 띈 사람도 물론 지금은 중요하지만 다양한 캐릭터로 많은 분야에서 정말 멀티플레이어를 할 수 있는 아나운서가 요즘에는 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아나운서만 해서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오래 롱런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오래 활동할 수 있었던 거는
그만큼 다양한 캐릭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래 활동할 수 있고 지금까지도 아나운서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일본어를 하게 된 계기는 당연히 레이싱 때문에 저는 시작했어요. 사실 그전에도 일본어를 공부하고 싶었고 시도는 여러 번 했으나 거의 뭐 작심삼일로 끝나다시피 했었죠. 그런데 레이싱 경기장에서 제가 아나운서로 활동하다 보니까 선수들도 일본 선수들이 있고 또 미케닉들도 일본 미케닉들, 거기다 팬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탤런트 류시원 씨가 저희 레이싱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이자 감독으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류시원 씨 팬들이 정말 한 300여 명?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좀 소통하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그냥 만화에서 배우고 뭐 듣고 배웠던 그 단어들이랑 그런 것들을 총 동원해서 현장에서 진행을 해봤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하나, 둘, 셋, 화이팅 한번 외쳐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풀 문장으로 일본어로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이찌니 산 화이토! 이제 일본 팬 앞에서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냥 했는데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찌니 산 화이토! 하면 보통 한국 사람들은 화이팅이라고 외쳐주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외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일본 분이 한국어를 조금 하시는가 봐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강준상, 이찐이상이 아니라 세노 화이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듣고서 세노 화이토 하니까 다 같이 외치더라고요. 야, 여기서 희열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또 부끄러움이 생기는 거예요. 아, 조금 더 일본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런데 그 경기가 끝나고 난 뒤에 제 페이스북 DM으로 일본 팬들이 정말 많이 DM을 보내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그래도 일본어로 한번 노력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 다음에는 조금 더 공부해서 우리 류시원상 응원 많이 일본어로 좀 부탁해 주세요. 막 이런 메시지를 막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일본어 좀 더 공부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중에 가장 큰 건요. 일본어를 공부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꾸준하게 공부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일본어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꾸준함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요. 절대로 실력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작심삼일로 끝냈던 것을 꾸준하게 공부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 나 아나운서지. 방송으로 한번 해보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 어떻게 시도했냐면 아프리카 TV를 켜고 책 한 권 두고 이강준의 씹어먹는 일본어라고 이름을 짓고 이 책 한 권을 3개월 동안 내가 다 씹어먹어버리겠다라는 생각으로 매일 저녁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2시간 동안 라이브로 그냥 저도 모르는 그 책 첫 번째 과, 뭐 1과 2과 3과를 매 과를 그냥 생방송으로 나에게 가르치듯이 그렇게 생방송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나 혼자 이제 말하듯이 공부하는 거잖아요. 나에게. 뭐 예를 들어서 자, 오늘은 하지메 마시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메 마시테. 자, 이게 뭔 뜻이냐? 이거 봤더니요. 처음 뵙겠습니다라는 표현이네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지메 마시테. 저도 처음 보는 거를 그냥 방송하듯이 나에게 가르쳐 주듯이 그렇게 공부를 했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꾸준하게 공부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TV를 켜고서 책 한 권을 두고 이거를 매일 한 권씩 끝내버리겠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었고요. 그렇게 꾸준하게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처음엔 구독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시청자도 없었고. 그런데 둘째 날, 셋째 날 누군가가 들어왔어. 되게 재미있는 건 그때 당시에 제가 슈퍼주니어 이특 누나랑 같이 방송을 아프리카 TV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 팬들이 제 방송을 응원하고자 정말 어렵게 로그인을 해가지고 아프리카 TV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분들과 같이 소통하고 제가 일본어로 부족한 부분들은 그분들이 듣고서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시는 거예요. 채팅창에다가. 그러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고 이제 점점 시청자들이 많아지면서 끝날 때까지 매일 방송에 한 10명 이상의 시청자들이 저랑 같이 이 책을 공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공부하면서 더 재미있고 도움이 되게끔 공부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책을 공부하면서 문서로 옆에다가 정리를 다시 해줬죠. 그러니까 제가 일본어를 적는 타이핑 실력이 너무 느리다 보니까 제가 하지메 마시테 한국어로 적으면 어떤 분이 밑에 채팅창에다가 일본어로 하지메 마시테라고 히라가나로 딱 적어주시는 거죠. 저는 그걸 긁어서 또 문서로 복사해서 붙여놓고 그렇게 해서 정리된 문서는 제 블로그에서 보시고 이런 식으로 책 한 권을 그렇게 끝냈어요. 그런데 시청자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 학원 선생님이세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전 깜짝 놀랐어요. 저 학원 선생 아니에요. 저 그냥 공부하는 학생이에요. 그랬더니 YBM 선생님보다 더 재밌게 가르쳐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한마디에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동기부여를 갖고서 계속 공부하다가 일본인들이 저한테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강준 씨, 너무 이 아프리카 TV까지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차라리 유튜브로 편집해서 올려주시면 안 돼요? 라고 저에게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저는 그 내용들을 편집해서 이제 유튜브에 올리면서 이제 아프리카 TV보다는 이제 유튜브로 넘어오게 된 계기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공부하고 싶은 것들을 다 정리해서 한번 공부해 보면 더 좋겠다, 재밌겠다, 더 꾸준하게 할 수도 있고 하나, 두 개씩 이제 올리다 보니까 지금 구독자 4만 명의 유튜버 채널이 됐고 좀 많은 분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저도 성장하고 사람들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실력들이 됐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저는 레이싱 경기장에서 그 동기를 찾았고 꾸준하게 공부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가면서 지금까지 공부하고 또 일본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더 많은 기회들이 생겼고 그러면서 에이전시와 그리고 일본어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까지도 지금 만들어 보고 있는 단계인 거죠. 들리는 건 우리나라 어순과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대충 뉘앙스는 알아들을 수 있어도 이미지가 없이 그냥 오디오만 들었을 때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이게 바로 일본어의 가장 어려운 점이에요. 아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렵지? 혈압형이신데 이게 어떤 회사인지. 사실 유튜브가 기반이 되고 있는 사업이에요. 리엔터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이고요. 씹어먹는 일본어는 일단은 일본어를 자유롭게 씹어먹고 싶은 사람들이 제 채널을 보고 계신 시청자층이에요.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일본어를 가르쳐 드리는 게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게 씹어먹는 일본어의 주된 컨텐츠이고 그렇게 꾸준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게 씹어먹는 일본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된 아이템으로는 책들이 있어요. 전자책으로. 제가 만들어낸 전자책으로 50일 동안 챌린지를 해요. 이 챌린지는 뭐냐면 습관 일본어 챌린지라고 해서요. 50일 동안 꾸준하게 일본어를 매일매일 공부하고 인증하는 방식으로 챌린지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 실력은 따라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꾸준하게 공부를 못해서 일본어를 포기하게 되고 실력 또한 향상시키지 못하게 되는 건데 저는 일단 50일 동안 꾸준하게 할 수 있게끔 뒤에서 채찍질도 해주고 강의도 드리고 말씀도 한 번 더 해드리고 질문도 답변도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됐든 한마디라도 더 할 수 있게끔 그런 컨텐츠와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 씹어먹는 일본어와 함께하는 분들 중에 이제 보통 연령대들이 천차만별이긴 한데요. 가장 주된 타겟층, 지금 많이 수강하고 계시는 분들의 연령대를 보면 45세부터 70대까지 있어요. 거의 제 나이 또래 이상부터 시작해서 정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씹어먹는 일본어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뭐 때문에 하시냐면요. 사업적인 부분들. 조금 더 소통을 해서 내 사업의 영역을 좀 확장시키고 싶으신 분들이 제 채널을 많이 보고 계시고요. 이런 분들은 어떤 걸 공부하면 좋냐? 가장 중요한 건 한마디라도 더 해볼 수 있는 실전 일본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거 어떤 위주로 공부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요.
미리 상황을 가정해 보는 거죠. 내가 미팅을 갔을 때 어떤 식으로 대화를 풀어가야 될지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상상해 보시고 대본으로 한번 적어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사라든지 뭐 식사 예절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미팅을 했을 때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대사로 적은 다음에 그 대사를 번역기로 한번 돌려서 일본어로 한번 찾아서 연습해 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물론 다양한 책들도 있고 저희 씹어먹는 일본어와 함께 하신다면 훨씬 더 기본기 탄탄하게 가져갈 수 있겠지만 이렇게 내가 진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일본어를 준비해서 가시면 훨씬 더 학습도 빠르고 또한 소통할 때도 더 편하고요. 어찌 보면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때보다 더 빠르게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고 더 빠른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어. 사실 일본어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 입문 단계는 쉬워요. 왜냐하면 발음도 비슷해, 어순도 똑같아. 그러니까 야, 아니 나 만화가 다 들리는데? 제 구독자들 중에 댓글로 야 이거 뭐야 뉴스 다 들리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막상 이거를 직접 한번 적어보세요.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하면 설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들리는 건 우리나라 어순과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대충 뉘앙스는 알아들을 수 있어도 이미지가 없이 그냥 오디오만 들었을 때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이게 바로 일본어의 가장 어려운 점이에요. 아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렵지? 보통 이제 초급만 지나가면요. 경어나 약간 다양한 존경어 표현들이 있어요. 일본어만에. 그런 문화적인 뉘앙스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중급 정도 올라가신 분들은요. 야, 일본어 너무 어렵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저는 첫 시작을 일본어로 선택했던 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입문하기가 너무 쉬워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자면 제 와이프는 호주 교포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정말 잘해요. 그리고 한국어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저는 기왕 언어를 배울 거면 영어를 먼저 배우는 게 가장 사용할 때도 많고 그리고 호주에도 자주 가니까 그런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을 수 있어서 영어를 선택하는 게 좋을 거라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여러 가지 언어들 중에서 굳이 일본어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어떤 게 더 빨리 늘 수 있느냐. 진짜 실제로 현장에서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느냐를 따져봤을 때 일본어가 더 빠르다라는 걸 저는 생각하고 일본어를 선택했어요. 제가 만약에 영어를 선택했다면 물론 사용했겠지만 일본어보단 영어는 좀 재미가 없었거든요. 저는 재미있는 걸 선택했고 재미있는 걸 선택하다 보니까 더 빠르게 일본어를 향상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사실 씹어먹는 일본어가 유튜브로 시작해서 처음에는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기 위한 그런 도구로서 어찌 보면 제가 성장하기 위해서 씹어먹는 일본어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 단계이긴 한데요. 지금 2018년부터 씹어먹는 일본어를 운영해서 지금까지 꽤 오랜 시간 동안 운영을 오래 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유튜버로서가 아니라 이제 사업의 영역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구독자는 4만 명 정도지만 거의 거기에서 한 1,000명 정도가 제 책도 계속 사주시고 저와 같이 공부하는 분들이 한 약 1,000명 정도가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의 공통적인 고민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일본어는 배웠는데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국내에서 일본어를 가지고서 어떤 사업을 그리고 어떤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에도 기회가 많지는 않거든요. 물론 제가 아나운서이고 에이전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는 많을 수 있는데 일반 사람들에게는 많은 기회를 제공해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또 일본어로 본인들의 가치를 조금 더 성장시킬 수 있는 발판을 우리 씹어먹는 일본어에서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지금도 계속 지금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직접 배운 사람들을 데리고서 일본에 넘어가서 같이 체험해주고 같이 거기서 일본어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그런 통로. 또한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넘어와서 우리 씹어먹는 일본어 구독자들과 같이 어울려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커뮤니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좀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지금 열심히 두 발로 뛰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배워서 끝이 아니라 배워서 다른 기회들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데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독자들이나 저와 함께하고 있는 분들에게 더 많은 기회들을 주고 싶다는 생각들이 정말 강하게 밀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엔터의 장점과 그리고 씹어먹는 일본어의 장점. 그래서 앞으로는 씹어먹는 일본어가 한국과 일본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런 꿈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앞으로도 릭엔터테인먼트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씹어먹는 일본어도 관심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씹어먹는 일본어 검색해 주시면 제 채널에 나오거든요. 일본어 공부해서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됩니다. 저처럼 될 수가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같이 공부하시다 보면요. 정말 일본어를 통해서 달라질 수 있는 여러분들을 보시게 될 거니까요. 많이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